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국민의힘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죠. 처음엔 어땠나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을 수 있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은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탄핵을 반대하자. 최고회의를 통해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죠. 그 회의를 주도한 이는 한동훈이죠. 특별히 그때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정체불명의 어떤 체포인 명단 그 찌라시가 돌자 한동훈이 입장을 바꿨죠. 회의 없이 단독으로 탄핵 찬성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분열이 박근혜 때보다는 그래 약했던 거죠. 절대 다수는 여전히 탄핵 반대였고, 그래요. 추경호가 이끄는 추경호가 이제 탄핵 소추 표결에 응했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막아냈던 거예요. 거기까지 살펴봤죠. 12월 7일의 1차 탄핵 시도가 의결 종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처럼 손쉽게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직후인 12월 7일 밤 곧바로 탄핵 소추 제출진을 발표했다. 12월 11일 야육당은 재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 소추 발의안에 야육당은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외교 노선을 포함시켰다. 그래요. 야육당의 이러한 노선에 크게 우려하는 해양 세력과 반공 세력을 상징하는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인사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요. 그 탄핵 사유에 우리는 친중공하겠다, 뭐 종북하겠다 이런 의사가 간직된 문구가 들어갔죠. 반미 반일 외교해야 된다. 그러면 주변국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우려하겠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하나 뭐 그런 거는 뭐 탄핵을 하건 말건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그건 뭐 또 좋게 얘기하겠죠. 영내 파트너십과 안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일은 중요하다. 연합에서 빠지지 마라. 우려하는 거죠.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한반도 안전과 연합 방위 태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미 반일 행각 야육당의 종북 신중공 행보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이제 이시바 기시게로 총리도 얘기를 했죠. 그동안 쌓아온 한일 관계의 흐름이 저해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종북 반일 행보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한미일 삼국 간의 전략적 명령은 지역 평화에 필수적이다.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자 반공 세력이 미국과 일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육당은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외교 노선을 고수하며 문제가 되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노선을 확고했다. 확고하게 했죠. 정체를 드러낸 거였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교와 국민들이 삶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아, 외교 정책과 뭐 국민들 상관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예전에 뭘 했나요? 외교 정책과 외교 정책은 산업 정책의 또 다른 형태이다. 단순히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외교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요. 김영삼이 반일 정책을 쓰니까 일본이 금융적으로 돕질 않더라. 예전엔 도우면서 위기를 다 넘었는데 김영삼 시절 때 IMF 사태를 극복하지 겪어야 했죠.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교 정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미 반해양 외교 노선으로 전환한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을 보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전에 딱 풍요롭고 자유가 넘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생활상의 자유는 있었죠.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다 국가도 부유했고 베네수엘라나 이란 모두. 근데 반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국가는 가난해지면서 국민들은 절대 빈곤과 인권 유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실이죠. 베네수엘라 이란 보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인권이 유린됐죠. 그래요. 반미 반해양 노선을 고수하며 온갖 이상한 짓을 하며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해양 세력 국가들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보장도 없다. 반미 노선을 취해요. 또 반해양 세력 노선을 취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가만히 있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 경우에 따라 폭격당하며 정권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요.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거. 조선 왕실은 친청 정책을 썼죠. 근데 이제 일본은 해양 세력에 속하죠. 미국을 통해서 이제 군대 국가를 수립했죠. 조선이 친청 정책을 쓰지 않고 대륙 세력이죠. 친일 정책을 쓰면서 개혁에 일본처럼 개혁에 앞장섰다. 군대 국가 수립에 힘썼다. 그러면 식민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일본과 청나라를 전쟁을 막고 친일 정책을 쓰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하면서 그래요. 일본과 청나라와 전쟁을 부추기지 않고 그랬으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죠. 청나라가 일본한테 패배하자 그다음 어떻게 하나요, 고종은? 또 다른 대륙 세력인 친러 정책을 쓰죠. 또 근대국가 수립은 도외시 않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또 일본과 그래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를 이제 중간에서 안 좋게 만들면서 전쟁을 야기하죠. 그러면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요. 대륙 세력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양 세력은 그래요. 싫어하겠죠. 일본을 돕겠죠. 도저히 한국 안 되겠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서 조선이 멸망한 거라는 거예요. 외교 정책이 상과도 무관하지 않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국가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죠. 조선 같은 경우는 멸망해 버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한번 막아내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막아냈다는 거예요. 12월 8일에서 9일 사퇴 발표 직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의 주도로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졌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신임이 결정되었다. 그때 막 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물러나라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했죠. 한동훈이 찬성하면서 탄핵 찬성하면서.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재신임을 수용하지 않았고 조속히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있다. 그렇죠. 기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있죠. 기회를 무릅쓰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뭐 추경호한테도 기회였던 거죠. 탄핵 반대를 끝까지 성사시켰다. 그러면 추경호는 이제 한동훈을 대체한 군대국가 수립 세력 대표인사가 됐겠죠. 그 추경호는 군대국가 수립 세력 대표인사를 우뚝 섰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사퇴하면서 김이 센 거죠, 뭐. 추경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한동훈계로 인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물러선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긴 한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탄핵은 의결될 것이고 또 탄압은 시작될 것이고 내가 그 위험을 왜 무릅쓰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또 내가 탄핵 반대를 예, 그래요. 탄핵을 끝까지 막아내겠어. 한 번만 막아낼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 계속 막아냈으면 그래요. 추경호가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2024년 12월 12일) 5선의 권성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의 2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졌다. 이는 사실상 널리 알려진 친윤계와 비윤계의 대결이었다. 전체 106표 중 72표를 얻은 권성동 의원이 34표에 그친 김태호 의원을 누르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후유증을 잘 아는 절대다수 의원들은 그래요. 친윤계 인사인 권성동을 내세워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분열은 됐어요. 근데 당 전체적으로 보면 당론은 탄핵 반대였고 절대다수 의원들은 이제 탄핵을 막아야 한다. 분열이 되긴 했지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쓴 이는 박근혜 탄핵 정국을 회상하며 민간인 측근 비리 사건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걸 쓴 이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겠죠. 박근혜 탄핵 정국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민간인 측근 비리가 있었죠. 최순실의 비리 사건이 있었죠.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민간인 측근 비리는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 김병삼 때는 김현철 아들이죠. 김대중 때도 아들 민간인 아들이 돈 받고 대통령 권한 행사했다는 그런 이제 정황이 있죠. 노무현 때는 노건평 민간인 측근이죠. 돈을 받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죠. 몇 억씩 받고 몇십억씩 받고.
근데 최순실은 돈 받고 권한 행사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근데 민간인 측근 비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들이 난무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중동이 공산주의 세력이 하수인이 되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지 이번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되어 날뛸 가능성이 커. 사실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승부를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반드시 진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좀 약간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우파 인사들이 의지한 조중동이 폭로성 보도로 박근혜를 연일 비방하니 40%에 육박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10% 이하로 하락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4%에 육박하는데 뭐 좌파 언론사들은 당연하거니와 우파 언론사들로 알려진 조중동 역시 앞장서서 폭로성 보도를 했죠. 조중동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 전국 이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새누리당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앞장섰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국가 수입 세력 인사들은 조중동에서 분리해야겠군. 그래야 이걸 쓰니는 12월 8일 이미 조중동이 좌파 정당에 장악된 언론사들일지도 모르니 믿지 말라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실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암암리 활동했다 했죠. 그런데 좌파 언론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우파 언론 기관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진압 행위를 마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이는 또 어찌된 노릇인가. 물론 아직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니 지켜보아야 할 측면이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투정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죠. 두 번째 이유죠. 우파 언론기관의 구성원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좌파 인사들에 의해 장악된 경우이다. 이거 좀 좌파 공산주의 세력 같은데 믿어서는 안 되겠어. 안 돼.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12월 8일) 22시 49분이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앞장서느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편에 섰느냐? 원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박근혜 때도 그랬다. 그렇고 또 뭔가요? 좌파 알고 보면 좌파 세력일 수도 있다. 믿지 마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분리하지 않으면 조중동을 믿는 인사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박근혜 꼴 나겠죠. 박근혜는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마치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원하는 것처럼 여론 조작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국민들은 전체가 빨갱이인 것처럼.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죠. 그래요. 조중동은 공산주의 세력으로 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10년간 조중동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편에 서는 경우는 한 경우뿐이다. 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조중동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편에 설까? 어떤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편에 설까?
국민의힘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경우뿐이다. 그 경우에만 국민의힘 편에 선다는 거예요. 2022년 대통령 선거 1년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전 초전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압승했다. 전 초전이죠. 그 이유는 누구 편 들까요? 국민의힘 편 든다는 거예요. 승리가 확실할 때. 우파 세력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알려진 조중동이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 수는 없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부가 애매할 때는 국민의힘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편을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이겨요. 그럼 조중동은 누구 편을 들까요? 국민의힘 편은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전국 때 조중동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누리당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예전에 살펴봤죠. 물론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껍데기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일 수도 있다. 항상 이기는 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전략을 세우면. 국민의힘이 딱 보니까 확실히 이길 것 같아요. 국민의힘 편 들어요. 그러면 이기는 편에 서잖아요. 근데 애매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면 국민의힘이 확실히 져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편 든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기는 편에 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 편에 선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국민의힘 편에 서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편에 서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길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중동은 더불어민주당 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세력 편이더라. 공산주의 세력일 수 있다. 이미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된 경우는 많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원래는 우파 정당에서 시작한 정당이라는 거예요. 좌파인사들한테 장악되니까 좌파 정당이 돼버리잖아요. 조중동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이 설립한 노조잖아요. 근데 좌파 노조가 되잖아요. 좌파 인사들이 장악되니까. 같은 경우일 수 있다. 그래요. 박근혜 탄핵 전국 때 탄핵 소추 의결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대규모 집회 시위였다.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왜 그 민간인 측근 비리 때문에 탄핵되었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규모 집회 시위 때문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걸 쓰니까.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대규모로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하자 절대다수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하여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일이 있었다. 그게 마치 절대다수의 국민이 뜻인 것으로 생각했죠. 그 언론사들이 막 나서니까 조준동이 여론조사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또 거리에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로 넘치니까 김무성과 유승민이 국민의 뜻인갑다 이러면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버렸죠. 그래요. 또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 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큰 우려는 하지 않았다. 우려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전국 이후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도 시위대가 조직되었고 단일 세력으로 세대 세력인 근대국가 수립 역시 대규모 집회 시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거를 쓰리는 암암리의 태극기 집회를 독려했다. 암암리 활동했겠죠. 활동하면서. 진짜라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이제 독려하기 시작했죠. 25분 40초.
Bluetooth mode. Line in mode. 25분 40초. 보자는 거죠. 예란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또 이제 추운 겨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게 생겼죠. 거리 선동을 하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니. 그래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나가 또 한번 이렇게 선전선동을 통해서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권력 찬탈하려고 하니 또 이거를 쓰니도 나가긴 나가야 되겠죠. 나가봐야 되는데 추운데 하려면 봄이나 가을이 할 것이지. 그래요. 독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 집회에 나가야 된다. 이거를 쓰니도 나갈 거다 이러면서 12월 13일날 독려를 했죠.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 당일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광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양쪽 모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집회였다. 대규모 집회가 두 곳에서 이제 시작됐죠. 12월 14일 오후 야권은 지난 7일의 실패를 거울 삼아 촛불 집회까지 동원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제 국민들을 동원하면서 이제 압박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여의도에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집결해 국회를 포위했고 한동훈 의원들이 민주주의 결단을 명분으로 가담할 조짐을 보이자 탄핵 찬성에 이제 가담할 것이 이제 보였죠. 야권은 이번에야말로 팔석의 벽을 넘어 거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 소추 표결 때 행동 지침으로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2차 탄핵 소추 표결 때는 따로 행동 지침을 만들지 않고 투표는 자율에 맡겼다. 본회의에서 300명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찬성 204명 됐죠. 반대 85표. 길거무유 11표. 국민의힘 이탈표로 계산해보니 12석이더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니 꼭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반대가 엇갈려서 절대다수는 반대하지만 꼭 더불어민주당의 일정에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합의가 안 되니까 좀 더 회의를 하자.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 인사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왜 더불어민주당 일정에 맞추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논의할 게 있으니까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뭐 당장 탄핵소추 의결할 필요 없다. 우리는 좀 더 회의하겠다. 회의를 해보자 한번. 어쨌든 의견을 일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을 한번 막아냈는데 그래요. 권성동은 한 번도 못 막아낸 거죠. 결과가 나오자 여의도에 모인 공산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한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환호했고 광화문에 모인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아스팔트에 눈물을 뿌려야 했다. 이제 그렇게 끝났던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